매년 3만 명이 실종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숫자들,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언론과 정부가 쉬쉬하며 숨기려 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간 실종 인원 1만 5천여 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론. 일상 속 공포의 시작.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범한 어느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집안에는 갓 끓인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고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형이나 누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학교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집을 나섭니다. 늘 그렇듯 현관문 앞에서 다녀올게라는 짧지만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밖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는다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바쁜 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 사람은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직장이나 학교에 문의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느 순간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 문을 열어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작성과 신상정보 제공 절차가 이어집니다. CCTV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희망에 부풀어 결과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그 사람의 모습이 찍혔을 것이고 그 단서를 통해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치 유령처럼 모든 CCTV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집에서 나서는 모습까지는 명확히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의 모든 흔적이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신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를 찾아가 보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텅 빈 공간과 바람만이 가족들을 맞이할 뿐입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전은 없고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수사관들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남겨진 가족은 그저 차가운 한마디에 매달려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끝없는 고통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빈방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탁에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차가워진 음식만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방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과 싸워갑니다. 어떤 이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직접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가족들만이 홀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본론 숨겨진 진실의 폭로. 1. 한국의 실종 현실 통계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한국 사회에는 해마다 수많은 실종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만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 상당수가 48시간 이내에 발견되거나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나머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장기 실종 사건이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건강한 성인 남녀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둘째, CCTV나 목격자, 심지어 휴대폰 신호까지 모든 단서가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셋째, 사라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원 32세 김모 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오른 김 씨는 지하철역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가 끊어졌고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희귀한 것은 그가 사라진 지점 주변에서 같은 시간대에 3명이 더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생 22세의 이모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번화가로 향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한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는데 불과 50m 거리의 반대편 CCTV에는 그녀가 나오는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골목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목격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특정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항구 도시나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유입과 수상한 연결고리. 놀라운 사실은 실종 사건의 급증 시기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단의 대규모 유입 시기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 내 중국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경찰 수사관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전문적인 조직이 개입된 것 같은 치밀함과 완벽함이 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이동 경로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인천항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중국 선박들이 정식 절차 없이 접안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화물선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선박들이 들어오는 날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땡땡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부두 노동자는 새벽 시간에 트럭들이 컨테이너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것이 화물이 아니라 사람 같았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위협적인 시선 때문에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종자들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 추적 결과입니다. 여러 실종 사건에서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가 중국 연안 지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진 사람의 휴대폰이 왜 중국에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패턴입니다. 중국 내부의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을 잃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증언자들도 나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장기매매 산업의 은밀한 실체. 여러분, 사람의 장기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국제암시장에서 심장은 2억 원에서 3억 원, 간은 1억 5천만 원, 신장은 8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각막은 500만 원, 심지어 피부 조직까지도 수백만 원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은 범죄자들에게 수억 원 가치의 상품인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2만 건의 불법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오랫동안 장기 매매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중국의 장기 매매 네트워크는 이미 국제적 규모로 확장되었다며 이들은 건강한 젊은 성인을 납치하여 장기를 적출한 후 시신은 완전히 처리해버리는 치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 조직들이 맞춤형 주문까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혈액형, 나이, 건강 상태의 장기가 필요한 고객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납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건강한 생활 패턴과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양질의 장기는 국제암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 출신 인권활동가는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건강한 정치범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나중에 장기가 적출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네트워크가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확장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내 의료진 중에서도 이상한 문의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정상적인 환자나 보호자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 왜 하필 한국인이 표적이 되는가? 한국인이 이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낮고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쉬운 표적을 의미합니다. 둘째, 지리적 요인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매우 가깝고 특히 서해안 지역은 소형 선박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인천에서 중국 연안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어 범죄 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셋째, 한국인의 건강한 생활 패턴입니다.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생활로 인해 한국인들의 장기는 국제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한국인의 장기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넷째, 정부와 언론의 침묵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심각한 실종 사건들에 대해 정부나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침묵은 범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집단주의 문화도 한몫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되어도 창피한 일이라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 수사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5. 실종 사건들의 공통된 패턴. 여러 실종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들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미끼 작전입니다. 실종자들 중 상당수가 사라지기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누군가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변인들이 증언했습니다. 대구의 한 간호사는 실종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중국인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간 후 사라졌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완벽한 증거 인멸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이런 사건들에서는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혈흔, 털, 의복 조각 등 범죄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증거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는 목격자의 부재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목격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범행이 매우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안 보안 전문가는 마취제나 전기 충격기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소음 없이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는 통신 차단입니다. 실종자들의 휴대폰은 대부분 사라진 직후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GPS 추적이나 통화, 연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휴대폰 배터리가 충분했는데도 신호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생존자들의 충격적 증언. 극소수지만 이런 범죄 조직에서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신원은 보호되고 있으며 증언의 진위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한 생존자는 깨어나니 컨테이너 같은 좁은 공간에 있었다며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대부분 20, 3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은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에게 상품이라고 불렀다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 특히 혈액형과 장기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탈출 과정에서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을 봤는데 이미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고 끔찍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실종된 한국인들은 단순히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적출을 위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지만 동시에 더욱 끔찍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가족의 시선에서 본 절망적 현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밥을 먹던 가족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탁의 빈자리가 곧 실종의 현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의 김모 씨는 4~3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평소 꼬박꼬박 연락하던 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을 리 없었거든요. 김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찾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부안의 48세의 이모 씨는 딸을 잃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관문 소리만 나면 딸이 돌아온 줄 알아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딸을 찾아 헤매고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인가요? 이 씨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과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6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어요. 매달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와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적인 사별과는 다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애도라도 할 수 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실종자 가족들은 애매한 상실이라는 특수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며 이는 일반적인 상실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8. 정부와 언론의 의문스러운 침묵.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요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언론인은 익명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하려고 하면 압력이 들어온다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외교적 체면이 더 중요한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이런 사건들을 보도하려던 기자들이 좌천되거나
사회부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전직 기자는 실종 사건과 중국인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던 중 상부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 후 나는 더 이상 사회부 기자로 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패턴이나 조직적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조직적인 범죄다. 하지만 윗선에서 깊이 파지 말라고 한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정부와 언론의 침묵 속에서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위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 경각심과 행동 촉구.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상당수는 조직적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종 사건의 급증, 중국인 유입, 항구 도시의 수상한 움직임, 장기 매매 시장의 확산,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정황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침묵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로 덮고 문제 제기하는 이들을 배제합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적 체면을 우선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침묵은 이미 비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른 척하며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할 것인지.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신고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며 가족 간 정기적 연락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더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대하고 정치권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침묵은 곧 방관이지만 행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가족 중 누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마주한 순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공유, 이 단순한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